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서울 상상 살림 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니 전시라 그래서 이따가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내려가서 살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점까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아주 작은 미니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신앙으로 연결하는 십자가에까지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거 하는 미니 전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함께 하시게 될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시작 개념으로 하게 되고요. 또 하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40일 여정 이후에 토크 콘서트를 다시 한번 조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플라스틱 여정들을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담당하게 되는 윤향미고요.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시는 또 단체들이 여러분들과 있으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저희하고 주최를 함께 해주시는 서울제일교회 나아지고 가는 제로웨이스트 샵의 김유한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아까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유한 선교사님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인사 말씀 아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보고 해요?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제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나아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생태환경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파송한 사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좀 이런 생태 선교에 또 힘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토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쓰레기 박사 하면 딱 나오시죠. 홍소연 박사님 모시고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의 홍소연 박사님과 유미호 센터장님이 이 토크를 연결해 주시고 함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유미호라고 하고요. 방금 전에 소개한 대로 홍수열 일명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좀 무겁고 참여하는 교회들 권면 드릴 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을 또 할 수 있는 일일까 고민하는 곳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 윤양미 교육팀장님께서 홍세열 박사님 소개를 했는데 저도 그냥 잘 아는 것 같아서 대충대충 소개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홍세열 박사님이 쓰신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하는 책에 써 있는 저자 소개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까 싶어요.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돕는 쓰레기 해설가이자 쓰레기 통역가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 일하고 백수처럼 살고 싶은데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커져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바쁘다라고 하셨어요. 방금 전에 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을 아우르는 쓰레기 박사란 별칭을 갖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는 책, 그리고 요거는 아이들 책인 것 같은데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하는 책이 있고, 지금 우리 곁에 쓰레기라고 하는 책은 알맹상점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는 고금숙 선생님하고 함께 내신 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세열 박사님 뭘 전공했을까? 뭘 전공했을 것 같으세요? 동양사학과를 전공했어요. 아무도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하셨는데 출발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12년 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 몇 년 일하셨었죠? 12년. 12년 일하고 스시협이라고. 네, 맞아요. 스시협 이라는 곳에서 일하시고 그걸 연구로, 그래서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갖고 이걸 이론적으로 또 그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 쓰레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사전에 질문을 드리긴 했어요. 세 가지로 플라스틱의 현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또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노력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는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그 시스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실제 그게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느냐? 우리가 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달려갈 것 같아서 그리고 가는 길에 잘 분별해야 할 그린워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드린 질문을 세 가지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플라스틱의 현실 부분인데요.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의 그리고 폐기의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플라스틱은 뭐가 있느냐?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 숨겨진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재활용이라고 분리배출하는 플라스틱이 실제 처리가 잘 되고 있냐?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재활용의 미신이라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재활용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이 미신을 깨는 그런 이야기 세 가지를 연이어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수열 소장이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플라스틱의 현실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플라스틱의 특징을 한 줄로 규정을 하면 플라스틱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인간이 합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물질을 모방해서 인간이 일종의 새롭게 창조해낸, 새롭게 만들어낸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성이 꿈의 물질이라고 칭송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인류의 악몽이라고 지탄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합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이 원하는 기능들을 잘 구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목적대로 그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용도와 목적의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물질 소비가 풍요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물질 소비의 민주화를 구현시켰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머리빗 같은 경우에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구에서는 상류층 기부인들만이 머리빗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북이 등껍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막 서민 여성들은 꿈도 못 꾸던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한 샤넬 가방 정도 되는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920년대가 되면은 미국의 모든 서민 여성들도 집에 머리빗 하나는 장만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셀룰로이드를 이용해서 거북이 등껍질의 문양과 물성을 구현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매우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 계층들만이 소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물질 소비의 평등화, 민주화가 구현되었다.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은 진짜 좋은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 입장에서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게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고분자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성 고분자죠. 합성 고분자라는 말은 천연 고분자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이라든지 천연 고무라든지 우리가 옷칠할 때 그 옷 이런 것들이 다 천연 고분자인데 같은 고분자인데 왜 합성 고분자는 문제가 되고 천연 고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천연 고분자는 생태계 진화의 역사에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냥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조화롭게 스며들 수가 있는 것인데 플라스틱은 오로지 인간의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로 가버리게 되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대중 소비 시대는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플라스틱 대중 소비의 시작을 알린 게 뭐였냐면 타파웨어예요. 왜냐면 전쟁 기간 동안에 플라스틱 공장 설비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막 찍어내가지고 군대에 공급해줬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군대가 물건을 안 사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공장이 듀폰사의 공장이었는데 공장은 크게 지어놨는데 이제 원료가 안 나가요. 그래서 터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공장에 지금 이 플라스틱 원료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것을 일반 가정에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 와봐. 그래서 터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이게 이제 터퍼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타파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946년에 타파웨어가 출시가 되고 미국의 여성 주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46년에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병이 처음으로 출시가 되고요. 47년이 되면은 음료도 플라스틱 병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대중 소비 사회가 되고요. 그래서 1950년에 우리가 한 200만 톤 정도를 1년에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 4억 6천만 톤을 쓰거든요. 70년 사이에 플라스틱 소비가 230배가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추세에서도 인간의 물질 총 소비는 2060년까지 한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보는데 플라스틱 소비는 3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부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989년을 기점으로 철강 생산을 플라스틱이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를 플라스틱 제국의 시대의 개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 평균 쓰레기 재활용률은 9% 정도에 불과하고요.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2060년까지 재활용률은 20% 정도밖에 되지 못할 거다. 근데 쓰레기 발생량이 3배 증가할 테니까 환경에 투기되거나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율로는 쓰레기 처리가 개선되지만 양적인 관점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쓰레기로 자연 환경에 투기가 되어버리면 생물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들은 늘 하던 대로 모양을 가지고 냄새를 가지고 먹이를 찾는데 플라스틱은 천연 물질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여기 흙이 묻고 물이 묻게 되면 냄새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저 못 먹는 거야 플라스틱이야 테테테 하면 되는데 생물들은 그 정보가 입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서 생태계에서 어떤 교란 행위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금 밝혀지는 내용들이 더 섬찟한 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플라스틱이 쪼개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잖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 안에 미생물들과 세균들이 별도의 하나의 독립적인 생태계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이걸 플라스티스피어, 플라스틱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집중 관찰했더니만 요새 최근에 어떤 게 나왔냐?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에 접하고서도 살아남는 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항생제를 덜 써야 돼. 폐의약품을 변기로 버리면 안 돼. 폐의약품이 그 환경에 유출되면 자꾸 항생제에 세균들이 접하게 되면 이 속에 내성을 가지게 되니까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항생제 관리를 우리가 인간이 더 신경을 써야 돼. 기존의 슈퍼박테리아 대책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티스피어를 관찰했더니만 항생제에 접하지 않고서도 이놈들이 슈퍼박테리아로 자체 발전해 가더라.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인지 자기들끼리 그 속에서 스스로 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의 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크기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는 마이크로 단위였다면 이제 나노 단위까지 가거든요. 이걸 초미세 플라스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미세 플라스틱의 영역까지 가면 이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잎의 기공을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잎을 통해서도 공기 중에 나노 단위 플라스틱이 식물체 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피부를 뚫고서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호흡을 통해서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면은 코의 비강을 뚫고서 뇌까지 바로 침투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뇌에는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막기 위한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치료하기 위한 약품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약이 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뇌의 방어막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데 나노다이내믹 미세 플라스틱은 그 강력한 방어막을 뚫고서 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가 걸린다. 치매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치매가 걸린다는 과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관성.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뇌에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높다. 이런 것도 나왔고 지금 작년에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쥐의 뇌에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주입을 했더니만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 안에 침투를 해서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세포가 그러니까 내 세포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죽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까지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인간의 몸 속으로 나노 단위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이 정도 양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까지는 정확하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점점 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에 대한 건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 통계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너무 막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막 좌절하거나 환호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 일단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나라는 1년에 그러니까 사업장 쓰레기까지 포함하면은 1,0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1년에 총 쓰레기 발생량이 2억 톤 정도 되니까 2억 톤 중에 1,000만 톤 이상이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 쓰레기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은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약
90kg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OECD 국가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호주 다음으로 2등으로 90kg은 생활 폐기물만 생활 폐기물 속의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그 신문 기사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 얼마? OECD 국가의 2배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의 통계를 잘못 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생활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사업자까지 다 포함해서 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OECD의 2배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지막지하기로서니 무지 막지하지. 그래도 이건 너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찬찬히 살펴보니 이거는 통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통계는 200 얼마에서 90kg로 통계가 수정이 되었고 압도적 1위에서 네. 압도적 2위로. 저도 200 얼마로 어디다 기사 글 썼는데 네. 100kg가 넘어가죠. 그런데 어쨌든 플라스틱 쓰레기만의 통계라고 하는 것들을 잡아내기는 그렇죠. 매우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1000만 톤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말은 안 돼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그만큼 안 되고 1000만 톤이 안 돼요. 600만 톤, 800만 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레기가 그만큼 나온다라고 하는 건 플라스틱 외에 다른 쓰레기까지 섞여 들어가서 좀. 근데 어쨌든 추세로 보게 되면은 증가하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현재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10년에 500만 톤이었다면 2020년에 1000만 톤이었으니까 10년 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2배가 증가했죠. 우리나라의 총 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에 1억 톤에서 2020년에 2억 톤으로 20년 만에 2배 증가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는 10년 만에 2배 증가한 거니까 어쨌든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위를 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과 쓰레기 발생량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은 맞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반적인 우리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첫 질문에 숨겨진 플라스틱, 사람들이 인식 못하고도 쓰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추어내 주신다면. 그냥 우리 몸 속의 70%는 수분인 거고요. 우리 몸 밖의 70%는 플라스틱이다. 90% 아니고 70%? 그냥 맞춘 거죠. 우리 몸 안에 70%가 물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합성 수지만을 플라스틱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업계에서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는 합성 수지를 얘기해요. 하지만 OECD라든지 UNEP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합성 섬유, 합성 고무까지도 다 플라스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섬유나 나일론 섬유 같은 경우도 다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실내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은 옷에서 떨어져 나온 섬유 조각들, 화이버가 제일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에서 마모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고, 심지어는 페인트 조각도 미세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페인트를 계속 칠하잖아요. 그리고 페인트 조각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환경 배출에 기여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신발이죠. 신발? 밑창. 신발 밑창 계속 닿잖아요. 걷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그리고 뭐 이건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는 껌을 씹으면 씹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넘어온다. 왜냐하면은 그 껌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안경 가공 공정 있잖아요. 안경을 마모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폐수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섞여서 들어오는 거라서 어제 정재학 소장님이 그 안경 가공 공장 한번 털어야 된다 우리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미세 플라스틱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봐야 될 게 여전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제품에 첨가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세척력 높이기 위해서 집어넣던 마이크로비드 같은 게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돌출된 게 마이크로 비드 같은 거지. 이제 나노 단위까지 보게 되면은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제품의 가공 공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모르겠지만 요즘 비료, 농약, 종자 같은 것도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은 비료가 조금씩 이게 나오는 거니까 비료 시비의 효과가 확 증가를 하는 거고 농약의 효과도 확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 측면에서는 플라스틱 코팅 때문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그래도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건데 그놈들이 이제 결국은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토양에 잔류를 하는 거잖아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나노 단위의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의 몸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게 토양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속에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뭐 살파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의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막아야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오늘 좀 희망을 보려고 얘기했더니 온통 생명을, 이거 씨앗조차도 그냥 온통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플라스틱 막막해져서. 넘치는 세상을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목은 아니, 숨겨진 플라스틱 정도 얘기할 때 저는 그냥 좀 상식이 이제 돼버린 뭐 물티슈나 담배꽁초 이런 걸 넘어가고 이제는 뭐 씨앗을 완벽하게 밀폐시켜버리는 이런 플라스틱 얘기를 해서 그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시도해 보려고 열심히 플라스틱 재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는 조금 알아가는 시민들도 깨어나는 시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플라스틱 재활용의 미신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좀 그러니까 깨주는 이야기죠. 재활용을 이제 어떤 재활용을 우리는 상상하는가, 생각하는가,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사이클링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운사이클링도 재활용이니까 괜찮다라고 볼 거냐, 혹은 에너지 회수라고 하는 태워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볼 거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에너지 회수는 리사이클링으로 보지 않는 게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만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9% 얘기하는 거 그걸 빼고 얘기해요. 물질 재활용만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비닐 분리 배출하면 이게 다 에너지 회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닐을 열심히 분리 배출하지만 이 비닐은 그냥 재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재활용률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회수를 뺀 재활용률은 환경부가 최근에 통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꽤 한 40%, 50% 가까이 높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네. 한 30% 내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그린피스에서 충남대 장용철 교수님께 의뢰해서 나온 거는 20%안 된다. 그렇게 나간 건데, 그건 장 교수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신 것 같고. 본인의 그래서 시각에서. 저는 가운데 절충점으로서 한 30%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활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장점이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으니까 워낙 다양한 곳에 쓰이잖아요. 다양한 곳에 쓰이니까 물질이 너무 복잡해요. 단순할수록 재활용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 같은 재질, 같은 용도 일 경우가 사실은 재활용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용도가 달라질수록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고 다양한 재질이 섞여 들어가고 첨가제가 달라지고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우리는 재질만 보는데 첨가제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은 순수한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게 각종 화학 물질을 뭐 많게는 뭐 몇십 프로까지 집어넣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투명 생수 페트병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서 첨가제가 조금씩 달라요. 첨가제가 조금씩 다르면은 같은 플라스틱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품질로 재활용하려면 이런 것까지 다 유사해야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워낙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을 왜 얘기하냐? 일단 페트병이 재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음료 페트병이 전체 페트병 소비의 적어도 한 80%는 차지하니까 투명한 페트병이 전체 시장의 80%예요. 그러니까 그 외 플라스틱 재질을 보게 되면 색깔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별로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것은 스티로폼하고 투명 페트병을 제외하면 어려워요. 뭐 간혹 특수하게 그 말투시라고 해서 뭐 그런 크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 간장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거 담았다. 막걸리에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크기가 때문에 그는 흰색 같이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고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스티로폼하고 투명 페트병을 제외하고는 색깔별 선별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섞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나오죠. 아니면 회색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용도로 돌리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낮은 등급의 그 용도로 재생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 구조상 그 다운사이클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밟아가는 거고 지금 억지로 업사이클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링을 하자.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 그게 뭐예요? 페트병, 음료 페트병을 따로 모아서 요것을 녹여서 다시 음료 페트병에 집어넣자.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집어넣자. 요걸 의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억지로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수준을 업사이클링으로 끌어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이유는 원래부터 음료 페트병의 재생원료가 25% 나가야 돼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15% 이상 쓰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음료 페트병의 재생원료를 50% 이상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그런마 단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재활용의 양은 많은데 업사이클링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그런마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재활용을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의 완전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캔투캔 재활용을 해야 된다.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페트병은 페트병으로 순환을 해야 된다. 그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순환을 하려면 투명한 음료 페트병만이 별도로 계속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음료 투명 페트병 따로 모으기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요 캠페인은 어느 정도 실패한 캠페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을 이런 방식으로는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캠페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러면 왜 잘 되냐? 보증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보증금 때리니까 모든 소비자들이 다 그냥 가게로 음료 페트병을 따로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98%가 다 모이고 음료 페트병만 다 모이니까 깨끗한 재생원료가 나오니까 다시 페트병에 넣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모양을 가장 그나마 좀 근접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음료 페트병 정도다. 근데 지금 음료 페트병조차도 우리는 허덕허덕하고 있다. 가장 쉬운 페트병조차 이런데 그럼 페트병 이외에 다른 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는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마라.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려하는 것은 재생원료를 통해서 오염 물질이 농축되는 문제. 왜냐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그 유해 물질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독성 물질들이 농축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실태를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많이 하자.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독성 물질의 농축이라는 또 다른 큰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운사이클링을 할 때는 그냥 저급한 용도로, 그러니까 식품과 접촉하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접 접촉하는 고품질의 영역에서는 재생원료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건축자재나 땅속에 묻거나 하는 이런 쪽에 재생원료를 다운사이클링해서 집어넣고 한두 번 재활용한다 그냥 이건 소각장으로 빼내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원료를 통한 독성 물질의 노출 문제가 다운사이클링 구조에서 오히려 더 회피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업사이클링 영역으로 와버리게 되면 재생원료 사용에 따르는 독성 물질의 농축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다. 지금 그린피스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는 재활용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다. 또 꾸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재활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보관은 화학적 재활용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재활용으로는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정도는 몇 개, 그 투명 음료 페트병 정도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풀 수가 물리적 재활용으로 풀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영역은 그 지금의 그러니까 팥에서 물로 씻어서 녹여서 하는 이런 물리적 재활용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부분은 화학적 재활용, 화학적으로 다시 분해를 시킨 다음에 결합하는. 아니, 저는 사실은 재활용 미신, 재활용 만능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재활용했으니까 나 할 건 다 했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좀 탈피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야기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깨닫고
재활용 그 이상의 실천과 대안들을 교육안에서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 감추어진 공론화가 되지 않는 영역인데 음. 앞으로 이거 공론화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재활용의 어두운 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활용 공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물리적 재활용이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물리적 재활용이 진짜 괜찮아? 이게 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세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척수에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버리는데 그러면 기준도 없이? 여기에서 이 세척수에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공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기존의 폐수 처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기오염 물질들을 분해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영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면 활성화시킬수록 이 플라스틱 공정 폐수 내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공론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네. 그러면 이제 재활용 비용이 계속 그러니까. 급상승하겠죠. 아니,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줌안에 계신 분들은 여기 채팅 곧 하는 데에다가 질문을 좀 그때그때 올려주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분도,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으면, 아니면, 네, 주문, 어떻게 해야 되지? 쪽지 하나만 좀 포스트잇 안 갖고 오셨죠? 없어도 된다 그랬지, 내가. 그렇대요. 질문은 언제든지 지금 1번 질문을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혹시 요 1번 지금의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와 폐기 부분 홍수열 박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 관련해서 간단히 한 분 정도 질문 듣고 갈까요? 예, 2000년 되기 전에 분리수거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가 그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도도 95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2010년 대비 2020년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가 배가 됐다. 분리수거를 이렇게 열심히 아니 분리수거까지 포함해서 분리수거한 재활용된 쓰레기까지 다 포함해 발생량이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품도 쓰레기 발생량 안에 들어가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교육을 최소한 95년부터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못 만들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거. 페트병만 하더라도 지금 10년 단위로 우리나라에서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 초반에 한 10만 톤 정도 썼다면 2010년에 20만 톤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 지금 30만 톤으로 증가했고 지금 40만 톤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요즘 다 가정에서 이제 수돗물 안 먹고 다 페트병 생수 사서 먹잖아요. 그리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리고 점점 더 기업들도 간편식 이런 거 하면서 점점 더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제품들을 자꾸 출시를 하게 되니까 예전에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장 봐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쿠팡으로 과일과 야채 같은 것도 다 주문을 하게 되면 그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도 다 소량으로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상태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 발생량이 점점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소비 패턴을 보게 되면.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제든지 이 채팅창, 줌에 계신 분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 쓰셔도 됩니다. 네, QR로. 참고로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 30.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좀 줄었어요. 양적으로는 줄은 면이 있는데 다시 코로나 이후로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참.
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곁에 쓰레기, 그 책들을 통해서 아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늘의 토크와 이후에 진행될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실천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성찰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 조금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더 깔아앉게 하시는 쓰레기 박사님의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개인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치고 있느냐, 미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진정한 그것의 가치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험들 많잖아요. 그죠? 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해?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용기 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를 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결국은 이 상태까지 가는 거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들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갔을 때, 그리고 그 과학자들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경보를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그러니까 지구도 살리겠지만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건 텀블러를 드는 거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도구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돗물 싫다고 페트병 생수를 사서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트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잖아요. 마개를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요. 최근에는 그 페트병 여름철에 직사광선에 생수 너무 오래 노출시키면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도 나와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 그러니까 종이팩 생수로 갈아타요. 종이팩 안쪽은 비닐 코팅이 안 돼 있나요? 종이팩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떨어져 나올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지금 미세 플라스틱도 어느 크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45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볼 거냐,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볼 거냐,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볼 거냐. 이제 정재학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라고 하는 곳도 1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덜 먹는 방법은 수돗물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돗물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정수기 물 마시는 게 생수보다는 확실하게 미세 플라스틱은 적다. 그러니까 자꾸 페트병이든 종이팩이든 유리병이든 이 생수 자체가 어떤 경로든지 간에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덜 먹으려면은 그냥 집에서는 수돗물 끓여 먹는 게 낫다. 페트병 생수 집에서 굳이 마시지 말자. 밖에서도 회의 같은 데 가서 정수기 물 마실 수 있는 텀블러 들어가서 정수기를 마시지 굳이 그 페트병 생수를 열어서 마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경각심만 좀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있는 이제 어떤 식품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글쎄 플라스틱은 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꼭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덜 시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실천을 사실 뭐 30년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지금 자부하시면서 질문을 아까 하셨던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문제를 앞에 놓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모르겠다. 그냥 살지 싶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경우들이 이런 분들한테 다시 동기부여해서 뭔가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함께 행동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네. 사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그 해악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생태적 성찰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줄여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거는 결국 저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 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과장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 시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사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신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인지 그 원인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세죠.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그동안 환경에 축적된 오염의 축적량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전에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세대를 건너뛰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내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내 손자 때 나타날 수도 있다. 손주 아직 없죠? 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는 양의 수위가 있잖아요. 이 양의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게 되면 매우 그 날카로운 작은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의 고분자 물질들은 이게 되게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하고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근데 이놈은 날카로운 놈이 있기 때문에 세포를 공격을 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한두 놈이 공격하는 게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억개가 되고 10억개가 되고 조 단위로 이러면 막 우리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막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견디지를 못하고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 옆에서 얘기를 들으려니까 막 인상이 막 써져. 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얼굴이 사람들이 막 일그러.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네. 해탈하게 돼서 이제 됐다 이렇게. 자, 웃으면서 아까 1번 질문에 질문을 패들렛에 해놓으신 걸 제가 건너뛰었네요. 어느 분이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플라스틱, 일명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는 게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있고 지금 나누고 있는 개인의 변화의 의미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요 다음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개인이 급진적으로 아니 최선으로 아니면 차선으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천 중에 이분이 질문한 건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친환경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환경 호르몬이 없는 플라스틱, 뭐 비스프리 플라스틱, 뭐 이런 식으로 무독성 플라스틱 이렇게 선전하는 플라스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심지어는 막 생분해니까 이건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일회용 컵에 노 플라스틱 막 크게 적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그린워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환경 호르몬의 문제도 지금 너무 비스페놀 A나 파탈레이트 같은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화학 물질이 없으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 16,000가지 정도가 플라스틱에 사용되고 있고 이 중에 4,200가지 종류는 유해하다고 평가받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몇 가지 물질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심지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다. 플라스틱에 음식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작년에 인천에서 36명의 피를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만 32명의 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거든요. 얼마나? 10명 중 9명. 농도가. 많이. 그, 그 정재학 소장님 그 네. 자료 보면 구체적 수치까지 나오는데요. 네, 네, 한번 근데 볼게요. 32명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그룹들 조사를 해봤더니만 플라스틱에 음식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음식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 매우 좋지 못하다. 미세 플라스틱을 난 더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밖에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약 같은 것도 파우치에 담았다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에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잖아요. 잘라서 컵에다 담은 다음에 돌리죠. 즉석밥 같은 경우에도 포장지 뜯은 다음에 공기에서. 해서 돌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 아이가 있는 집은 과자 봉지 뜯을 때도 이렇게 뜯을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들어간다. 가위로 잘라. 뉴스에 나온 거 소장님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가위로 자르면 이 나오던데.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양이 달라졌다. 하여튼. 음.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플라스틱은 없습니다. 두 번째,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관점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의 문제예요. 일단은 자연 환경에 버려졌을 때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분해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플라스틱이 자연 환경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그래도 요만큼은 더 나은 점은 있겠죠. 하지만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에 막 버려도 되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분해 속도가 빠르다 뿐이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은 또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부터 안전하려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빨리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런 플라스틱은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생수 병 중에서도 페트병이 아니라 PLA 병으로 만든 생수병이 있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나온 연구 결과 보면은 생분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역시 위험하다. 그리고 어제 정재학 소장님 발표에서도 오히려 PLA 티백은 더 안 좋다. 뜨거운 곳에 들어갔을 때 더 빨리 쪼개져 버린다. 갈수록 태산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분해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걸 너무 마치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놈도 플라스틱이다. 그러니까 이놈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플라스틱인 거지. 마치 가까이 두고서 아껴도 괜찮은 이런 플라스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결국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소비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우리 개인의 실천들은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도 의미가 있고
지구 전체 환경에도 의미가 있다. 그건 분명하다. 하지만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는 이상 플라스틱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개인의 실천과 더불어 좀 사회 시스템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개의 미세 플라스틱도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실천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압력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 감축에 아주 좀 괜찮은 세 가지 탑 그걸 뽑는다면 실천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일단은 저는 가정에서 음. 그냥 수돗물 마시고 수돗물 마시는 거. 페트병 생수 네. 그냥 쓰지 말자 가정에서. 네. 두 번째 좀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배달 음식 좀 자제하자.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이제 그래 결심했어. 요렇게 하면은 좀 더 의지를 조금 더 쉽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금 마니아 소비 같은 무슨 마니아. 마니아.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강한 네, 네. 결심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또 사람에 따라서 뭐 그건 나에게는 그 정도는 숨지는 것처럼 쉬운 것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사령 그 플라스틱 포장이 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결국은 뭐 재래시장 같은 곳에 장을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리필 가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꼭 그 리필 매장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쪽에서 수소문을 하다 보면 그냥 플라스틱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요즘은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아니더라도 가령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그 합성 수세미 같은 거 쓰시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수돗물 통해서 미세 섬유가 플라스틱으로 나가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수세미를 쓰시는 것도 그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들을 환경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야별의 다양한 대안들을 찾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막 내가 품 팔고 좀 많이 알아보고 또 그냥 앱으로 주문할 걸 내가 장바구니 들고 걸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일회용품하고 포장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 같이 열고 있는 서울제일교회 제로웨스트샵 나아지구에서도 천연수세미 보급해 주는 걸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교회 단위에서 좀 결집된 개인의 어떤 마니아적인 실천 넘어 교회마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앞으로 좀 잘 해보겠노라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어쨌든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도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다음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음 질문은 그래도 조금 압력을 주려고 할 때 뭔가 힘을 받고 그게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재활용 원료를 10% 넣는 거 내년에 뭐 제도화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저희가 크게 목소리를 내거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푸시하면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굵직한 제도로서 빨리 국정기획 과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게 환경부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페트병 보증금 제도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보증금 제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 생각하시는데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을 반환받아서 재활용을 잘하는 제도 단순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원래 독일의 페트병 보증금 제도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재사용 유리병을 지키기 위한 제도였어요. 유리병 재사용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에 대해서 보증금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자. 그러니까 소비자로 하여금 일회용 페트나 일회용 캔이나 일회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높은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빈 병을 들고 다시 마트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강제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일회용에 대한 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그 재사용 맥주가 일회용 캔으로 바뀌는 거 막았어요. 보증금 때문에. 그게 캔으로 넘어갔던 맥주가 다시 유리병으로 다시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음료는 페트병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 시장을 못 돌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증금 내지 뭐. 뭐 들고 가시 뭐. 그게 보증금률, 제품 가격의 몇 프로 이런 게 좀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회용 컵 카페에서 먹는 지금 거. 0.25유로잖아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한 360원 정도 될 텐데 문제는 2003년에도 0.25유로였다. 그러니까 안 늘어나.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였죠. 높여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일단 재사용 시장을 지키려면 일단은 일회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일단 규제 패키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 하나로는 안 돼요, 지금. 규제 패키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일단은 좀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하거나 실패했던 것들이 이제 저는 대표적인 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테이크아웃된 일회용 컵을 회수해서 재활용 잘하자는 제도.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일회용 컵은 당연히 줄여야지. 그걸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재활용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 없이 다회용 컵 전환으로 바로 백날 가봐라 할 수 있나? 아니 다회용 컵에 보증금 붙여서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일회용 컵은 보증금도 없이 편하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데 누가 다회용 컵을 써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하게 되면 일단 일회용 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스타벅스는 텀블러에 500원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8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300원을 얹어버리면 1,000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 되는 좀 더 강한 경제적인 유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설마 그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실제 맥도날드 같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에 텀블러 손님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게 잘하면 이게 텀블러 활성화 쪽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기대했는데 문제는 환경부가 이 수치를 감춰요. 이걸 인정 못하겠다. 왜냐하면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해야 되잖아요. 산업계에 로비가 있었나? 동공은. 그래서 오히려 막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때문에 막 텀블러 사용이 활성화되고 이런 막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환경부가 감추기 급급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는
카페들이 다회용 컵을 채택하게 됩니다. 음, 스타벅스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다회용컵으로 바꾼다. 다회용컵에 1,000원의 보증금을 붙여서 우리는 관리하겠다. 그건 뭐냐면 어차피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이는 거면 괜히 일회용 컵 쓴다라는 비난을 받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다회용 컵을 나는 바로 갈란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이라고 하는 규제가 작동을 하니까 카페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피하려고 그럼 난 차라리 그냥 바로 다회용 컵 보증금으로 갈 거야.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없이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갈 수 있나? 백날 가봐라. 못 가지. 그러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 규제가 중심으로 딱 잡아줘야 개인에게는 텀블러를 들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카페에게는, 프랜차이즈 카페에게는 그 다회용 컵을 선택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주는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동일하게 페트병 보증금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링을 더 잘하기 위해서 페트병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소주와 맥주에서의 유리병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팩이나. 지금 20년 전에 이미 가정용은 페트병 맥주가 등장했고요. 최근에는 페트병 소주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쪽은 다 페트병에 맥주, 소주 담아서 판매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재사용 유리병을 버리고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이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구도에서는 재사용 유리병 쓰는 게 더 불리해. 왜? 여기는 보증금 100원을 붙였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는 페트병 소주가 더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주, 맥주병 보증금 제도는 유리병 재사용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페트병으로의 전환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뭐냐면 페트병에 더 강한 보증금을 때리고 재사용 유리병에는 매우 약한 자율 보증금을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 유리병이 더 경쟁력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대해서 좀 강한 보증금이 들어와줘야 재사용 유리병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 제도 전체를 재사용 쪽이 우위에 서도록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러니까 일회용에 대한 좀 강한 규제 프레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그냥 일회용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세금도 때려야 된다. 저희 이사님 교회 중에 올해 녹색교회 된 교회는 행사할 때 행사 기획자인 교육자가 계획서를 갖고 오면 여기 환경 문제를 어떻게, 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기한에 그게 반영이 돼서 와야 된대요. 근데 그럴 때 뭐 구입하는 거에 페트가 아니라 병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넣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서 뭔가 환경하려고 하면서 카페에 있는 교회들이 올 환경주일에도 어느 교회 가서 봤는데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텀블러 가져오면 공짜로 주는 캠페인 했다고. 그게 아니어야 되겠다. 이제는 공짜로 뭘 줘서 그 순간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에서 못하는 그런 실험들을 교회가 실험을 좀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실험해서 이거 되잖아. 돈을 더 내고도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서울시에서 전기요금 얼마나 인상하면 수용할래? 이런 걸 10개 자치구에서 대토론회 했거든요. 5천 원 이상 정도면 수용할 수 있어. 이런 답변을 시민들은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실험에 좋은 결과를 정부에다 내면 그럼 너희들 때문에 국민 때문에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뭐 네. 약간 단체 구매 개념으로 네. 교회에서는 이제 신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막 방문하고 사고 네, 하기 네, 네. 힘드니까 요런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지금 나아지구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아지구에서 이렇게 교회로 연결해서 물품을 혼자 여기서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잠깐 그러면 나아지구에서 어떻게 교회랑 연결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음.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쨌든 공동구매 형식으로 사실 해서 교회 안에서 그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이제 서울예교에서 이런 제로웨이스트 나아지구를 운영하면서 저희 교인들에게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외부 이제 사람들한테도 판매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샵이 저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도 교회에 책장 2개 놓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교인들만 위한. 그래서 그 샵을 했을 때도 교인분들의 그런 물품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인식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 하는 거는 그 개 교회별로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 조그맣게라도 좀 설치를 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좀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물품을 이렇게 좀 전달하고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몇 년째 하시는데 교회가 몇 곳이 연결이 됐죠? 지금 한 2년 되긴 했어요. 2년 되는데 됐는데 몇 곳 한 연결됐죠? 10개 교회 정도 그래도 많네요. 더 많아져야 네. 되는데 아무튼 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쨌든 그런 밟아야 되는 단계들이 사실 음. 많은 공동체이다 보니까 네. 뭘 하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큰 교회가 사실 그런 일들을 해주면 더 큰 효과가 있을 네, 텐데 큰 교회 오셨잖아. 그렇지 못하고 작은 교회 네. 한 50명 교인 되는 교회 네, 정도만 조금 더 그런 전환에 있어서 좀 그런 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좀 잘 가지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열교회 되는 교회. 그쵸. 네, 감사하죠. 안 했어요. 그럼 좀 더 있네요. 네. 그 요번 뭐 30일 내지는 40일간의 플라스틱 해방 여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 요런 걸 해나가면서 교회도 좀 넓히되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저희들끼리 좀 깊어지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압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기르는 그런 일이 조금 이 기간 동안에 되어지는 기초를 좀 만드는 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좀 아쉬워서 이 그 용기, 음료, 병 요거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그거 말고도 워낙 많은데 이 플라스틱 감축에 있어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가 집단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뭔가 해갈 수 있는 독일이 좋은 예라면 독일 쪽에 어느 교회가 뭘 한 것도 좋고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거기 포장재 벗기기 운동 좀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어, 그 결국 제로 웨이스트 매장 매장이 중심이군요. 그 운동이죠. 결국은 이제 그 결국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인데 결국은 제로 웨이스트 용도로 그렇게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생산자들이 그렇게는 따로 못 만들어준다. 근데 막 제로 웨이스트 매장님들이 뭐 어쨌든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해서 뚫고는 있기는 한데 그 종류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포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생산 단계에서의 제품 생산, 무포장 제품에 대한 부분이 생산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의 시장만으로 되겠냐 이런 부분도 살짝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약간 생산자들에게 포장재 제재. 아니 지금 규제. 우리나라 법률에도 리필 의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사문화되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살려서 생산자들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또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좀 활성화될
필요는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제로 웨이스트 매장들이 원하는 좀 더 음. 실질적인 음. 지원들을 해줘야 될 텐데, 저는 약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요. 예,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좀 관리하는데 음. 그리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네. 되게 이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음. 저희는 이제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나마 조금의 이제 유지력은 생기는데 개인 사업자로 했던 곳들 뭐 사실 뭐 법인으로 했더라도 좀 유지하는 게 많이 걸려요. 최근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 샵들도 이게 문 어쨌든 닫았어요? 많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이루어지고 생산 단계에서도 사실 그렇게 공장에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그만큼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좋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하더라도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다 갑자기 생산품이 중단이 되고 그럼 또 제로웨이스 샵에서는 좀 판매되는 제품이 없어지는 게 하나가 종류가 그 종류 하나 하나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과정은. 또 이런 사실 큰 규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지원, 뭐 제로웨이스 샵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공장에 그런 무포장 제품을 제공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일단 어렵죠. 네. 화장품 관리법에서 맞춤형 관리사 이게 빨리 풀려야 돼요. 그 왜냐하면 리필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샴푸 안에 아니요. 있긴 하는데 리필샵이 관리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그게 여력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약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샴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리필샵에서 그걸 못 파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이 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리필샵을 더 많이 이용할 텐데 자꾸 세제류 중심으로 한정돼 버리면 맞아요. 이용에 한정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지금 서울시의 제로마켓 정책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양을 늘리려고 그래요. 양을 늘렸다가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선택에 집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사람들이 그 매장에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는 물론 그 매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좀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주민지원센터 같은 데 가보면 주민지원위원들이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약간 프로그램이 부실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싹 다 조사해서 그런 거 할 거면 빨리 그거 그냥 합시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에서 체험도 하면서 좀 실질적인 교육을 하게끔 주민센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제로마켓 저희도 처음 사업했을 때 이제 지원받았군요. 참가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의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숫자 늘리기였어요. 네. 한 번 받은 곳은 못 받게 했고, 그래서 딱 하여튼 우리 네. 그런 얘기는 뭐 하여튼 뭐 상황이 그랬다고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그런 부분 나중에 좀 네, 뭐 또- 얘기하고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듣고 우리가 지금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지금의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갈 수 있게끔 하는 생활 방법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초안 만들어 놓은 거 거의 완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뭘 하자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내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토크 끝나고 나면 전달을 이제 우편으로 전달을 할 텐데요. 그 얘기 하기 직전에 하나만 더 듣고 싶은 건 우리가 아까 자꾸 뭘 대체하는 거, 뭐 생분해 제품이냐, 아니면 뭐 병이냐, 페트냐,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뭘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같이 무식한 사람 그냥 안 쓰면 안 돼? 라고 없이 한번 지내봐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물건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그린워싱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깨어서 소비 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가게 하려면 이 그린워싱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린워싱에 대한 구별법 이런 걸 좀 하나 힌트를 비법을 하나 이런 건 좀 가려라. 그린 이런 건 조심해라. 유명해서.
아니, 그러니까 없애되는 플라스틱.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게 워낙 요즘은 더 범위가 더 광범위해지고 있어서 기업의 그냥 제품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 홍보까지도 그린워싱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니 그냥 일단 뭐 사실은 환경, 그 뭐 친환경, 뭐 자연, 뭐 이런 게 일단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야 돼. 신경을 바짝 세워서 아. 한번 의심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게 어떤 의미일까? 아, 라는 것이고, 결국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결국은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좀 원칙이 좀 더 분명하게 서 있으면 그 속에서 쉽게 사기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뭔가 소비 자체를 불필요한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되면 어쨌든 뭔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비를 조장하는 그 마케팅에 마케팅. 당하진 않겠죠. 아, 네. 네, 뭐 특별한 비법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플라스틱 말고 펜이나 병에 들은 걸 구매할 때 훨씬 나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안 되나요? 희망을 얻고 싶습니까? 정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펜도 안쪽에는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어요. 그래서 캔 음료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유리병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들이 나와서 그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맞아. 유리병 막의 네. 안쪽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안쪽에서 지금 떨어진다. 꼼꼼하게 사는. 예, 꼼꼼하게 가장 좀. 그 질문이 더 없으시면 패들릿에도 질문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윤경 선생님, 우리 온누리 생명환경팀에 계신 선생님이 올려주신 건 지금 설명하는 것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40일 플라스틱 해방 여정에 대한 가이드서가 초안이 다 만들어졌는데 디자인을 조금 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인쇄를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이런 형태로 나뉘어질 텐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뭘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하지? 내가 왜 안 하지? 하는 부분들을 살피는 게 이번 과정의 여정의 목표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라스틱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플라스틱을 내가 쓰고 있는지, 내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아까 자연, 친환경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 보라고 한 것처럼 그냥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재질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관계 맺은 것이 내게 어떤 생각을 가져오는 내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는 첫 번째가 발견하기 단계라서 그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도 좀 찾게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내 패턴들을 보게 하고 얼마나 많은 쓰는지도 좀 내 플라스틱 발자국을 찾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살펴보는 단계. 두 번째는 그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내지는 없앨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한 3가지씩의 해볼 것들은 드리기는 하는데 3가지를 다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로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 요
발견하고 대체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과 작별하는 그런 의식은 좀 치러보면 좋겠다. 애써 걔도 내가 좋다고 하고 선택해 갖고 왔던 건데 이제 안 쓸 거면 제대로 이별을 고하자. 잘 가라. 요거를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의식을 치르고 네, 장례를 치르고 예전에 그 최재천 박사님이 벌써 한 15년 전쯤인가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실제 나누며 함께 걷기를 하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덜 먹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좀 같이 보고 대화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에 그런 다큐멘터리 몇 가지가 또 소개되기도 할 거거든요. 아니면 홍수열 소장님의 뭐 영상을 뭐 드린다든지 하여튼 추천을 할 테니까 그걸 보고 같이 뭐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교인 전체가 됐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단계는 뿌리 내리기인데 마음 안에서까지 내면으로까지 뿌리 내리기 단계예요. 그래서 30일이든 40일간의 여정을 단계는 4단계뿐이지만 그 기간은 30일, 40일을 잡자. 기독교인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 한 40일쯤으로 잡아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마음 성찰하는 시간이자 영적인 일기를 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해봤는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그러니까 거짓된 고백이라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든 해보니까 되대요. 더 많은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든 어쨌든 솔직한 도전과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깊은 성찰의 얘기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물론 서울의 영역을 벗어난 곳들도 있습니다만 10여 개 교회 이상이 함께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걸 확대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작은 마음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물방울 하나로 언제 이게 그럴 것 같은 도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될 거죠? 된다잖아요. 전문가가 된다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시도를 우리가 할 텐데 저는 두 분을 초대해서 일단은 홍세열 박사님의 그리고 벌써 수년간 이 제로웨이스트 샵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교회들과 연결해서 이걸 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조언과 격려, 결코 용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격려와 지지하는 조금 더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격려와 지지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네. 아니 어쨌든 그 끔찍한 사례를 가지고 협박을 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어쨌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것도 우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좋은 모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좀 모델들이 계속 축적되는 게 그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자체 전체가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이런 집단적인 모델들 같은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좀 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근데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이라고 하는 얘기에 그 모두의 홍소열 박사님도 포함되나요?
당연히.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홍수열 박사님 사실은 제가, 뭔가 엮기를 가지고 근데 홍수열 박사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는, 지금 저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데, 근데 저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 홍세열 박사님은 교회 가서 강의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뭐 교수님은 아니 교수님 박사님은 기독교인은 아니셔요. 하지만 모두라고 포함한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죠. 네. 그러면 교회와 함께 하는데 홍수열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부분으로 기여해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홍수열 박사님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엮일 것 같다는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든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 다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한번 아니 근데 말씀해 교회는 제가 그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강의할 때 잠깐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 내부 실상이 잘 몰라요. 내부. 근데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크지면 클수록 여러 가지 행사 때 요즘은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예전에는 다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해줄 수 있는 신도분들이 없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도 환경하시는 스님도 막 조계종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거든. 한국 절 다 바꿔야 된다고. 제가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에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어느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식사를 햇반으로 해요. 주님한테 그 국도 뭘 이렇게 사다가 끊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안 하는 거죠. 조리를.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조리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그랬거든요. 조리 자체를 안 하니까 이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많이 번지는데 어쨌든 홍설 박사님 같이 해주신다는 얘기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걸로 많이 교회를 찾아 주시도록 우리가 연결하는 일 하면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뭐 이게 그러면 연결해서 네. 방금 행사 나왔으니까 드는 생각은 사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 할 때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뭔가 그걸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해줄 만한 어떤 행사를 좀 큰 교회에서 좀 기획을 해서 그 사례를 만들고 그 사례를 또 책이라든지 이렇게 가이드 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가 이런 생태 관련해서 좀 그걸 메인 주제로 잡고 수련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법이 있냐 저한테 막 문의를 줘요. 그래서 뭐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자꾸만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그런 교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또 가이드서처럼 뭔가를 나와서 이렇게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서 한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자꾸 보여지는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지금 2년 동안 어쩌면 혼자 하고 있는 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생태 선교 운동 같은 경우가 되게 외로워요. 상당히 외로운데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같은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게 된다는 거.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들이 이런 작은 물방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그 물방울이 우리 신앙인들의 시작이 그러기도 했었잖아요. 교회 역사를 봐도 정말 뭐 별 큰 의미가 없었고 그런 영향력이 없었지만 그 방울방울들이 모여서 사실 큰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고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으로서도 사실 그런 연결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요, 사실.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내가 옆에 있었는데 보통은 한 1년 하면 이제 지쳐요, 사람들이. 제로웨이스 운동도 막 1년 하다가, 야, 이거 뭐 해가지고 별 효과도 없고, 자꾸 여러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린워싱이었네, 이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이래요. 그렇지만,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함으로써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조금
앞으로 또 몇 달 또 살아갈 힘을 얻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 스포트라고 얘기하는데, 음, 예, 그 제로 웨이스트 매장도 음. 나홀로 매장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상점이 지금 잘 유지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알짜들이거든요. 알짜들. 예, 그 살펴봐요.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같이 그쪽을 구매하는. 계속 음. 알맹상점을 만들 때부터 맞아요. 같이 활동해 왔던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 음. 그게 계속 알맹상점들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라서, 이런 혼자가 아니라 이제 제로 웨이스트의 가치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실천하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좀 서로 이제 위안도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맞아요. 결국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보면 되게 외롭죠. 더 좀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만남으로써 그 시너지를 자꾸 받게 되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여기 오늘 사실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소개만 한번 살짝 할까요? 우리 오늘의 교회. 오늘의 네. 교회 환경팀장님. 그래서 환경과 만들어진 지는 좀 한 3년 차 정도 됐는데 사실 활동한 게 많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겨우 바꾼 건 이제 카페 플라스틱 컵을 없앤 거 그거 하나인데도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거의 1년이 걸렸고 카페팀하고 협의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회라는 단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큰일 하셨네요, 그 정도. 근데 이제 좀 배워보고 이제 협력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 김요한 목사님 같이 온 서울제일교회 나아지고 팀들이신 거죠? 봉사해 주시는 네. 우리 임수진 선생님은 나아지고 팀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봉사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팀이에요? 팀이었어요. 네. 일을 많이 하고 네, 계시죠. 우리 경동교회 우리 환경 네. 사역 해주시는 네. 네, 목사님 한 말씀만 하시죠. 강도교회 환경위원회 저희 교회 위원회가 오래되긴 했는데 매우 부족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임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네. 그 식당에 정학교회 제로웨이스트 코너를 이렇게 네,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2년 됐고 뭐 아주 소소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긴 한데 거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좀 교인들이 많이 늘고 네. 있어요. 오. 근데 친교실에 일부러 놓은 거는 일단 노출.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알면 알수록 병이 되는 느낌도 있지만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인지 아는 게 때로는 힘이 아니라 이게 아는 만큼 또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 지점들을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좀 교회 안에서 자꾸 모시고 좀 같이 교우들의 의식 개선과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 교회는 특성이 머리로만 자꾸 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다. 이게 자가 진단을 했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까가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로웨이스트 운영이었는데 좀 9월 창조절 시작할 때 이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로웨이트 샵을. 네, 좀 왜냐면 그 공간에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좀 와서 보셨겠지만 네. 네, 같이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좀 밝은 공간으로 옮겨달라는 교인들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장소랑 그런 것들을 논의하다가 왔고 이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선생님이
거룩한 배 아, 운정교회. 네네. 리서치 기획팀이 음, 있어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신 검사님께서 네. 시간이 못 안 온다고. 되셔가지고 팀원도 네. 네, 저희 교회도 2,000명 이상의 성도가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카페에 이제 플라스틱 컵을 없애고 대신 이제 머그컵을 상시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기수에 그 사용하신 컵들을 스스로 닦아서 놓을 수 있게 건조기도 이제 거기에 하나씩 있는데 그런 식기를 건조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카페에서 사용하는 그런 컵 세척기요. 네. 그걸로 이제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음. 비치를 해주셨고 그 교회 자체가 이제 에코처치가 교회 자체 이런 그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 해서 현수막 가지고 에코백을 만들어서 판매를 1,000원씩에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셨던 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보면 네, 엄마는 저한테 너 하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는다 하면서 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쓰레기 보면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도 줄여야 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때문에 물론 환경도 공격을 받지만 이게 결국에는 인간을 공격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했을 때 제가 강의를 못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룩한 비는 운정에서 환경선교사 과정할 때 가셨었나요? 한번 갔었던 거. 네. 네, 아, 이제 그러시구나. 들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근데 다른 그랬군요. 이제 그 사회 문제를 겹쳐가지고 네, 못 갔었거든요. 네. 운정역에서 네, 네. 운정역 근처에 있지 않나요? 네, 거기가 운정역에서 아닐까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네, 지금은 운정중앙역이 제일 가까워요. 그때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 새신교회 최승환 목사님 마이크를 켜실 수 있으면 교회 단위로 실은 세문안교회도 계시고 오늘이 생황팀도 계신데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아주 짧게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아까 윤경 선생님은 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로 들었고 김채영 선생님도 계시네요. 넘어가도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를 듣는 거로 하고요.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안 하고 이동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전시하는 게 있어요. 플라스틱의 역사를 한번 도전해 봤고요. 저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육팀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고 또 이걸 신앙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생태 십자가 몇 개랑 같이 담아놓은 게 있고 무엇보다 아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저기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건드리려고 그림책을 플라스틱 관련한 그림책을 전시해 놨고 그 안에 있는 한 작가님은 그 그림자극이나 마리오네트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부천에 있는 교회에 실제 가서 할 수 있도록 또 연결도 했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윤양미 교육팀장님을 통해서 오늘의 사업을 전체 총괄을 하고 계신데 설명을 밑으로 내려가서 1층에서 듣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끝내라는 건가요?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록입니다. 아까 한 분이 먼저 가셔서 아쉬운데 혹시요 거기 계신 분들 사진 얼굴 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계절이 있어요. 일로 오셔, 일로. 와서 네, 일로 오셔서. 오셔서. 네. 얼른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지금 금방 찍어. 오셔요. 그냥 서서 빨리 오세요, 빨리. 여기 같이 앉을까요? 이 앞에? 네네. 네, 그럼 우리가 쓸게요. 그 앞에 네네. 앉으세요. 여기 앉을게요. 앉으실 분 네, 앉고 우리 뒤에 쓸게요. 예. 앉으세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 네. 보이나요? 네, 앉으셔도 되겠네. 하나 더 놓고. 하나, 둘, 셋 해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TV 화면에 있는 분들도 나오세요? 네. TV 화면. 제가 일어나고 나올 수 있어요. 아, 이제 파이팅 하래요. 파이팅? 네,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선생님 다음에 봬요. 저희가 1층으로 내려가